자, 잠잠하던 중랑구 그리고 성북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때문에 그래요. 대출 때문에. 그리고 이때 아파트는 구축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 주택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내가 매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더 가격이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리고 이제 많이 지금 매수세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안 낄 수가 없잖아요.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이제 3단계가 들어가니까 본의 아니게 한도가 좀 축소된다. 그런데 한도는 축소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차는 좀 있는데 그거 한도가 축소되니까 내가 봤던 집이 뭐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이게 너무 조급해 하시면은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선일보고 6월 12일자 기사예요. 가장 최근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분양권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변경,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월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200건, 그리고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3.7%. 그래서 서울 25개 중 압도적 1위인데, 특히 어디냐면은 3월 이후 대규모 아파트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울 중랑구. 자, 그러면 사실 중랑구는 저도 여기 중랑구에 집도 있고 예전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을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중랑구는 사실 이제 서울 뭐 중심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외곽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냐? 3, 4월 합산한 중랑구 아파트 증여 비율이 서울 전역 비율의 2배를 넘는다는 건데 왜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 그 상봉동에 그 아파트 증여해서 그래요. 새 아파트가 나와서. 여기 나오죠? 중랑구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상봉터미널 재개발로 공급된 더샵 퍼스트월드 분양 계약자들이 3월부터 명의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몰려들어서 증여 건수가 급증한 거죠. 전체 900여 가구 중 최소 4분의 1 이상이 공동명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한다는 거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왜 빨리 하는 게 좋냐면 항상 세법에서는 증여를 하면 증여하는 그 당시에 시가로 갑니다. 시가. 자, 그럼 내가 분양권을 이제 막 취득을 했어. 계약금만 냈어. 그럼 시가가 얼마예요? 이게 그 84가 13억인가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중랑구가 13억이라고?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다 완판되고 특히 이제 아마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전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노리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번에 계약금을 냈어. 그러면은 이게 13억짜리인데 계산 편하게 10억으로 해볼게요. 계약금 1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 내가 아내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남편 공동으로 바꾸면 나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분양가 전체 10억에 5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1억짜리의 절반인 5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적게 나오지.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가.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제 1억이 또 들어가겠죠? 뭐 한 3회차 정도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러면 계약금 1억, 중도금 3회차, 그러니까 3억, 그럼 4억이죠. 요 4억에 대해서 이제 절반을 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이.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 이 세 개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이 금액의 절반을 증여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규제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전매가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으니까 프리미엄을 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약금 중도금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한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그걸 내가 먼저 써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과거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진 않겠지만 명의 변경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다거나 혼자 싱글이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중간에 그냥 전매로 털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분양권 양도세가 70% 60%이기 때문에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뭐 명의 변경 공동 하더라도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절세 효과가.
그러니까 그냥 귀찮잖아요. 내 증여재산 공제도 써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다. 이해되죠? 제가 지금 절세부터 투자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저희 연애원에 들어오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완공의 시점보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게 절세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증여 시점까지 낸 계약금, 중도금 비용과 시세 차익을 더한 금액, 그러니까 웃돈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입니다. 그게 이제 증여가액이 되는데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6억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다. 물론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과거 10년치를 합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증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남편이 아내한테 10년 동안 6억 증여하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또 6억 증여하는 거예요. 각각 다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뭐 계속 증여를 해가지고 과거 10년 동안 한 5억, 6억 이렇게 증여했다. 그러면 이런 분양권을 누구 이름으로 사야 돼? 아내 이름으로 사버려야지.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대신 반대로 이제 남편한테 증여하는 거죠. 이 밖에 당장은 취득세가 없고 차후 양도세 산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준공되고 나서 공동으로 가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양도세 낼 때 훨씬 더 이득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봉, 더샵 퍼스트홀 저거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 1주택자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 5대5로 했다. 그러면 종부세, 양도세 거의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양도세 자체는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될 거고 이미 12억 넘었지만 비과세가 되면은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비과세가 되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저는 취득가가 12억이 넘으니까 양도세 절세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비과세 되더라도 절대 틀린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뭐 80억, 70억에 팔면은 뭐 안 되게 50억에 사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1주택 공동명의라면은 단독명의인 것처럼 혹은 공동명의인 것처럼 더 유리한 걸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반대로 단독은 선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공동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그리고 그때 공동으로 가져가는 건 무조건 언제? 빨리. 앞에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지. 그런데 최근에 무더기 증여에는 이전과 다른 이유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지금 서울 강북에서도 분양가가 비싸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지면은 이제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럼 대출한다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부부 소득을 합산시켜서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뭘 알아야 돼요? 세금만 알면 안 되고 세금, 대출, 그리고 이제 입지 이거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입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풀팽님하고 헐헐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좀 여러 가지 공지를 좀 하네요. 미안합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게 진짜 많다. 그래서 지금 저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일찍 공동명의로 하셔서 절세적인 측면도 유리하게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 때문에 분양 시행사나 시공사가 직접 계약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게 이제 공동명의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해당 분양사무소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명의 변경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라도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어지간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해당 구청에 먼저 가야 돼. 중랑구청 먼저 가야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의 변경할 거다.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증여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인 받고 도장 받아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명의 변경하고 그렇게 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로 지난 2월 성북구에서도 202건의 아파트 증여가 발생했는데 2,800여 가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 분양 계약자들이 잔금 대출을 앞두고 대거 공동 명의 변경 신청에 나선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아깝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올해 저 장위, 자이 저게 등기를 치니까 준공이 되니까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직전에 한 거야. 그러면 그 직전에 하면 어떻게 돼요? 중도금 대출 다 들어갔지. 프리미엄 다 붙었지. 그러면 그 높아진 금액에서 내가 이제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아쉽죠? 처음에 취득하자마자, 당첨되자마자 곧바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죠. 자, 그리고 최악은 뭐예요? 등기를 쳤어. 취득세를 납부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봤더니 공동명의가 좋다 해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다시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2번 나온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보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단기간에 관심 있는 게 대출일 거야. 7월부터 이제 한도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뭐 나오거나 세금 관련돼서 뭔가 대책이 나오거나 이런 건데 제가 봐도 순서가 딱 그렇게 될 거예요. 대출 먼저 지금 뭔가 영향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가는데 한번 7월달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DSR 규제 안 받는 대출 차단 나선다는데 무슨 말이냐?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봤냐면 유소연 기자님이 6월 18일 날 우리가 지금 라이브 하는 날짜가 오늘 6월 18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딱 오전 12시 35분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온 기사인데 저는 이걸 사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DSR 규제 안 받는 대출 찾는 그거예요. 지금 기사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아니고 정부에서 DSR 규제를 안 받는 대출이 있다고 야 이거 막아버려 막 이런 건 줄 착각을 했어. 그만큼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택담보대출 막차를 탄 50대 A씨가 가지고 있던 예금 2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다. 예금담보대출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 DSR 안 들어가고 그럼 왜 그럼 예금을 깨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담보로 하냐 이자까지 내가면서 이걸 깨면 더 손해니까 그렇죠. 청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금담보대출에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족한 자금을 좀 융통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예금담보대출 하나 나왔고요. 기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예치금의 95% 수준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95%까지군요. 나 예전에 100%였나?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대출,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이것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영끌 대출자가 폭증할 우려에 대비해서 미리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는 이 영끌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데. 자, 또 있습니다. 카드로는 DSR 규제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앞두고 고신용자들도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알아보고 있다. 와, 근데 카드론을 쓰면 본인 그 개인 신용 상태에도 좀 안 좋을 건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일부일 텐데. 어쨌든 지금 보면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단위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좀 빌리자 이거죠. 사실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스킬인데 지금 최저값이 4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0.5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가파르게 보이는데 이 최소치를 0으로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율이 작아지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걸 확 내려간 것처럼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한국은행 가서 교육받을 때 이거 배웠어요. 대학생 때. 보험계약 대출 잔액 추이 뭐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최소값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최소값을 잡아요. 최소값.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들 이제 보험사들 이런 데서도 DSR 규제를 피해서 우리 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 눈치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그리고 카드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들까지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카드론 한도를 알아본다. 와. DSR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마지막이죠. 3단계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 붙이는 비율을 1단계에서는 뭐 50% 절반, 2단계가 뭐 70인가 80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가상금리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DSR 스트레스 DSR을 하는 거는 급격한 금리 변동, 막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약간 가상의 이걸 금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40%는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1년 원리금이 소득의 40%인 2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DSR을 깨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카드론, 보험 이것도 좋지만 내 소득을 늘리시면 됩니다. 내 소득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저한테 급여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인건비도 많이 나가지 저는 세금도 많이 내지. 그렇지만 DSR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버시고 세금을 많이 내시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많이 벌고 많이 세금 낸다 이 생각을 하시고, 많이 벌고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겠다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